지금 미국 로스앤젤레스 LA타임즈 편집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MLS 역대 최고 이적료 2,650만 달러, 약 369억 원을 기록하며 LAFC에 입단한 손흥민. 그런데 그의 계좌에서 매달 12곳으로 나가는 거액이 포착됐다는데요. 월 10만 달러, 연간 120만 달러 탈세, 비자금 의혹들이 터져나오면서 탐사보도 전문 기자 마크 톰슨은 8년 경력을 걸고 60일간 추적에 들어갔습니다. FBI 신고 직전까지 갔던 그가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 도대체 그 12곳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LA타임즈 현지 기자의 이야기를 같이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마크 톰슨입니다. LA타임스 탐사보도팀에서 8년째 일하고 있죠. 제 책상 위엔 3개의 상패가 놓여 있습니다. 2018년 할리우드 프로듀서의 탈세 폭로, 2020년 NBA 구단주의 횡령 사건, 2023년 IT 기업 CEO의 주가 조작, 모두 제가 파헤친 특종이었어요. 동료들은 저를 비리 사냥꾼이라 부릅니다. 탐사보도 기자로 살아온 8년 동안 저는 하나의 확고한 신념을 갖게 됐습니다. 유명인 뒤엔 반드시 뭔가가 숨어 있다는 것이었죠.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아래엔 언제나 어두운 그림자가 존재했어요. 제가 폭로한 3건의 특종도 모두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완벽함 뒤에 숨겨진 균열을 찾아내는 것, 그게 제 일이었어요. 2025년 8월 초 손흥민의 LAFC 이적 뉴스가 터졌습니다. MLS 역대 최고 이적료 2,650만 달러라는 숫자가 LA 전역을 뜨겁게 달궜죠. 하지만 저는 냉소적이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10년을 보낸 선수가 왜 갑자기 MLS를 선택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2022 북중미 월드컵 준비라고 했지만 저는 달랐어요. 편집국 동료들이 손흥민의 환영 기사를 쓸 때 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은퇴를 앞둔 스타들이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리그, 느슨한 검증 시스템, 거액의 연봉, 이 모든 게 우연일 리 없었죠. 8년간의 경험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뭔가 있다고요? 제 직감은 거의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할리우드 프로듀서 사건도 처음엔 단순한 회계 실수처럼 보였어요. NBA 구단 주권도 합법적인 자산 운용처럼 포장돼 있었죠. 하지만 저는 파고들었고 결국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라 확신했어요. 손흥민 관련 기사들을 스크랩하며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세노스 프레살의 최고 이적료라니 뭔가 이상하다고요. 정상적인 시장 논리라면 말이 안 되는 거래였죠. 나이든 선수에게 왜 그토록 큰 돈을 쓸까요? 분명 숨겨진 이유가 있을 겁니다. 편집장 리사가 제 책상으로 다가왔어요. 그녀는 제 특종 본능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리사가 물었죠. 또 뭔가 냄새 맡았냐고요. 저는 손흥민 기사가 띄워진 모니터를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모르지만 곧 알게 될 거라고요.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추적하게 될 이야기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걸요. 8년간 쌓아온 신념이 송두리째 흔들릴 거라는 것도 상상하지 못했죠. 다음 특종을 기다리며 커피를 마시던 그 순간 저는 그저 평범한 탐사보도 기자였습니다. 비리를 찾아내는 게 정의라고 믿는 사람이었어요. 손흥민 이적 뉴스가 나온 지 일주일 후였습니다. 2025년 8월 14일 오후 3시 제 이메일에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발신자는 익명이었죠. 하지만 메일 끝에 적힌 서명이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LAFC 재무팀 소속이라는 문구였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8년간 탐사 보도를 하며 배운 게 있다면 내부 제보만큼 확실한 출발점은 없다는 거였어요. 저는 곧바로 메일을 열었죠. 그리고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신규 영입 선수의 계좌에서 매달 12곳으로 거액이 송금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메일엔 구체적인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매달 총 10만 달러 이상, 각 장소당 5천 달러에서 1만 5천 달러씩 규칙적으로 빠져나가고 있다고요. 저는 즉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연간 120만 달러, 한화로 약 17억 원이 넘는 금액이었죠. 이건 단순한 개인 지출 수준이 아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송금 패턴의 규칙성이었습니다. 매달 1일 정확히 같은 시간대에 12곳으로 동시에 송금이 이루어진다고요. 이런 패턴은 제가 과거에 다뤘던 자금 세탁 사건과 놀랍도록 유사했습니다. 합법적인 거래라면 왜 이렇게 정교하게 분산시킬까요? 저는 곧바로 발신자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한다고요. 30분 후 다시 메일이 왔어요. 이번엔 발신자의 신원이 밝혀져 있었습니다. 데이빗 초의 LAFC 재무팀 소속 공인회계사였죠. 그는 자신도 처음엔 이걸 우연으로 치부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3개월째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자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다고요.
데이비스는 한인 2세였습니다. 그는 메일에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자신도 손흥민을 존경하지만 클럽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요. 만약 이게 불법 거래라면 LAFC 전체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거였죠. 그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즉시 편집장 리사의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노크도 하지 않고 문을 열었어요. 리사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죠. 저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대박이라고. 손흥민 계좌에서 매달 12곳으로 거액이 빠져나가고 있다고요. 리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20년 경력의 편집장이었어요. 특종의 냄새를 본능적으로 알아차리는 사람이었죠. 리사가 확실하냐고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데이빗의 메일을 보여줬어요. 숫자, 패턴, 규칙성.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리사는 5분간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더니 말했죠. 이건 비자금이라고. 100% 확실하다고요. 그녀의 목소리엔 확신이 가득했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이렇게 정교한 패턴은 계획된 것이 분명했어요. 우리는 곧바로 탐사 계획을 세웠습니다. 리사가 2개월간의 집중 탐사를 승인했어요. 다른 업무는 모두 제쳐두고 이 건에만 매달리라고 했죠.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번 특종은 제 경력의 정점이 될 거라 확신했어요. 편집국으로 돌아오자 동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죠. 탐사보도팀 막내 케빈이 흥분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진짜 손흥민이냐고, 대박 아니냐고요? 다른 동료들도 웅성거렸습니다. MLS 최고 이정료 선수의 비리 폭로라니, 이건 전국구 특종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신중했습니다. 8년간 배운 게 있다면 확증 편향을 조심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아무리 정황이 의심스러워도 증거 없이는 기사를 쓸 수 없었죠. 저는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아직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다고,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요. 그날 밤 저는 책상에 앉아 12곳의 송금처 리스트를 내려다봤습니다. 데이빗이 보내준 주소들이었어요. 대부분 LA 코리아타운 인근이었죠. 저는 노트에 계획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하나씩 직접 찾아가 확인하겠다고요. FBI 신고도 염두에 뒀습니다. 만약 이게 정말 자금 세탁이라면 연방 차원의 수사가 필요할 테니까요. 하지만 그 전에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저는 달력에 표시를 했습니다. 2개월 후인 10월 초까지 모든 걸 밝혀내겠다고요. 제 머릿속엔 이미 기사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MLS 스타의 거액 비자금 의혹. 완벽한 특종이 될 거였어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쫓고 있는 게 비리가 아니라는 걸요. 그리고 이 추적이 제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순간이 될 거라는 것도요. 8월 17일 오전 저는 LA 코리아타운에 도착했습니다. 첫 번째 송금처 주소를 찾아가는 길이었어요. 오래된 건물들 사이로 좁은 골목이 이어졌죠. GPS가 가리키는 곳에 다다르자 작은 간판이 보였습니다. 희망의 집, 무료 급식소였어요. 건물 외관은 낡았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벽, 녹슨 철문. 하지만 안에서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죠. 30여 명의 사람들이 줄을 서서 식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노인들이었어요. 낡은 옷을 입은 이들의 얼굴엔 피로가 가득했죠. 카운터 뒤에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짙은 갈색 머리에 앞치마를 두른 그녀가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다가가 명함을 건넸죠. LA 타임스 탐사 보도팀 마크 톰슨.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마리아 곤잘레스였습니다. 이 급식소를 15년째 운영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녀는 제 명함을 천천히 내려다보더니 물었죠. 무슨 일로 왔냐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곳으로 매달 송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요. 마리아의 눈빛이 경계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식사 배식을 멈추고 저를 작은 사무실로 데려갔어요. 문을 닫자 마리아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비리 조사 때문에 온 거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지만 속으로는 확신하고 있었어요. 이건 위장 거래다라고요. 마리아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지난 8월 초부터 매달 $8,000씩 익명 후원금이 들어오고 있다고요. 단 하나의 조건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절대로 후원자를 공개하지 말라는 것이었죠. 제 머릿속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익명 후원, 공개 금지 조건. 이건 전형적인 자금 세탁 패턴이었어요. 저는 과거 할리우드 프로듀서 건에서 똑같은 수법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합법적 자선단체를 통해 돈을 세탁하는 거였죠. 저는 노트에 받아 적으며 물었습니다. 후원자가 누구인지 아냐고요. 마리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단지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연락이 왔을 뿐이라고 했죠. 더 의심스러웠습니다. 변호사를 통한 익명 송금이라니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을까요? 하지만 마리아의 다음 말이 저를 잠깐 멈칫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돈 덕분에 매일 50명 이상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요. 3개월 전만 해도 주 3회만 문을 열 수 있었는데
이제는 매일 운영한다고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돈이 실제로 취약계층에게 쓰이고 있다는 건가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교묘한 위장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죠. 실제론 다른 방식으로 돈을 되돌려받는 게 틀림없다고요. 저는 급식소를 나와 두 번째 장소로 향했습니다.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이민자 법률 지원센터였어요. 낡은 2층 건물의 1층에 자리 잡고 있었죠. 문을 열자 책상 너머로 한 남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카를로스 로드리게스였습니다. 센터 책임자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저는 다시 한번 같은 질문을 했죠. 매달 들어오는 후원금에 대해 아냐고요. 카를로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습니다. 8월부터 매달 1만 달러씩 익명 후원이 들어온다고요? 역시나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익명 후원, 공개 금지 조건, 변호사 사무실을 통한 송금. 저는 메모를 하며 속으로 생각했죠. 완벽한 위장이군이라고요. 12곳 중 2곳을 확인했는데 벌써 확실한 패턴이 보였습니다. 카를로스는 그 후원금으로 5명의 이민자 가족에게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했어요. 주방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됐다며 기뻐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만 마음속으론 여전히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차로 돌아와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2곳 모두 동일한 패턴, 동일한 조건, 동일한 송금 방식, 그리고 모두 실제로 취약계층을 돕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정교하게 계획된 시스템이었죠. 저는 운전대를 잡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머지 10곳도 똑같을 거라고요. 하지만 반드시 허점을 찾아낼 거라고요. 제 8년 경력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니까요. 저는 시동을 걸며 다짐했습니다. 이번 특종은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엔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아의 감사에 찬 목소리, 카를로스의 기쁨에 찬 표정, 그게 전부 연기일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이건 비리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며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8월 24일, 저는 이미 6곳을 확인한 상태였어요. 2곳 이후로 방문한 4곳도 동일한 패턴이었죠. 노인 의료지원센터, 한부모 가정지원단체, 장애인 재활센터,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 모두 8월부터 시작된 익명 후원, 모두 공개 금지 조건, 모두 실제로 취약계층을 돕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을 멈추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더 깊어졌죠. 이렇게 완벽한 시스템은 우연이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분명 숨겨진 의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세금 회피든 이미지 세탁이든 뭔가가 있을 거라고요. 그날 오후 편집국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을 동료들 앞에서 발표했어요. 6곳의 자선단체, 매달 10만 달러 이상의 송금, 완벽하게 일치하는 패턴, 모니터에 정리된 표를 보여주며 말했죠. 이건 비자금이라고요. 하지만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베테랑 기자 로버트가 팔짱을 끼고 물었어요. 그게 정말 뉴스가 되느냐고요. 부자가 돈 쓰는 건 자유 아니냐며 비웃었죠.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 정도 정황이면 충분하지 않냐고 반박했어요. 사회부 기자 셀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녀는 냉소적인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건 그냥 계산된 이미지 관리 같다고요. 새 리그에 온 스타가 지역사회에 잘 보이려고 하는 거라고 했죠. 다른 동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답답했습니다. 왜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걸까요? 저는 목소리를 높여 말했어요. 그럼 왜 익명으로 하냐고, 왜 공개하지 않느냐고요. 진짜 선행이라면 당당하게 알리는 게 정상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편집장 리사가 회의를 정리했습니다. 그녀는 신중한 태도로 말했어요. 일단 12곳을 모두 확인하고 나서 결정하자고요. 만약 정말 불법적인 요소가 발견되면 그때 기사화하자고 했죠. 저는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혼자 남아 자료를 정리했어요. 6곳의 데이터가 화면 가득 펼쳐져 있었죠. 숫자들은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확신은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어요. 동료들의 냉소가 제 마음에 파고들었죠. 그날 저녁 저는 10번째 장소를 찾아갔습니다. 코리아타운 외곽의 한 건물이었어요. 유소년 축구팀 드림 키커스의 사무실이었죠. 작은 간판 아래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좀 더 깊이 파고들기로 마음먹었어요. 문을 열자 20여 명의 아이들이 운동복을 입고 모여 있었어요. 저소득층 가정 출신 아이들로 보였습니다. 코치가 다가와 악수를 청했죠. 케빈 박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한국계 미국인 3세였습니다. 저는 취재 목적을 밝혔습니다. 케빈은 반가워하며 사무실로 안내했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했죠. 8월부터 매달 1만 달러씩 후원금이 들어온다고요. 덕분에 장비를 구입하고 원정 경기도 다닐 수 있게 됐다고 했습니다. 저는 여느 때처럼 물었습니다. 후원자가 누구냐고요.
케빈은 모른다고 했어요.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절대 공개하지 말라는 것. 저는 노트에 받아 적으며 속으로 생각했죠. 역시 같은 패턴이라고요. 하지만 케빈의 다음 말이 저를 멈칫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그 사람이 직접 여기 온 적이 있다고요. 8월 20일 저녁이었다고 했어요. 아이들과 함께 3시간 동안 훈련했다고 했죠. 그런데 단 한 장의 사진도 찍지 못하게 했다고 하더군요. 제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저는 급하게 물었어요. 누가 왔냐고요? 케빈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였다고요. 직접 와서 아이들 한 명 한 명과 이야기하고 같이 공을 찼다고요. 하지만 카메라는 일절 금지였다고 했죠.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본인이 직접 왔다고요. 사진도 찍지 말라고 했다고요. 이건 이미지 관리치고는 이상했어요. 보통 스타들은 자선 활동을 할 때 카메라를 더 많이 부르잖아요. 왜 숨기는 걸까요? 케빈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다고요. 몇몇은 그날 이후로 훈련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했어요. 한 아이는 손흥민처럼 프로 선수가 되고 싶다며 매일 새벽 연습을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케빈의 목소리엔 진심 어린 감사가 묻어났습니다. 저는 사무실을 나와 차에 앉았습니다. 핸들을 잡은 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6곳까지는 그래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위장이라고 계산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할 수 있었죠. 하지만 본인이 직접 가서 사진도 찍지 말라고 한다니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더 교묘한 전략일 거야. 익명성을 강조해서 오히려 화제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결국엔 누군가 알아보고 소문이 퍼지고 그게 더 큰 이미지 효과를 낼 거라고요. 그날 밤 저는 FBI 자금 세탁 전문팀에 연락했습니다. 담당 요원과 통화하며 지금까지의 정황을 설명했어요. 요원은 흥미로워했죠. 일단 12곳 조사를 마치면 자료를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검토 후 정식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요. 전화를 끊고 저는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아직 6곳이 남았어요. 나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면 확실한 증거가 나올 거라고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죠. 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선 작은 목소리가 속삭이고 있었어요. 혹시 내가 틀린 건 아닐까라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드림 키커스를 찾았습니다. 뭔가 놓친 게 있을 것 같았어요. 케빈 코치는 반갑게 맞아줬죠. 커피를 건네며 더 궁금한 게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손흥민이 방문했을 때 상황을 더 자세히 알고 싶다고요. 케빈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8월 20일 저녁 6시였다고 했어요. 훈련이 끝날 무렵 한 남자가 조용히 들어왔다고요. 처음엔 그냥 학부모인 줄 알았답니다. 평범한 트레이닝복 차림에 모자를 눌러 쓰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이들 중 한 명이 알아봤어요. 순식간에 아이들이 몰려들었죠. 케빈은 그때의 광경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아이들을 진정시키며 부탁했다고 해요. 오늘 여기 온 건 비밀로 해달라고요. 사진도 동영상도 찍지 말아달라고 했답니다. 케빈은 당황했지만 아이들에게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자 손흥민이 웃으며 운동장으로 나갔다고 하더군요. 3시간 동안 함께 훈련했다고 합니다.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슈팅 폼을 교정해줬어요. 패스 방법을 알려주고 포지션별 움직임을 시범 보였죠. 케빈은 그 모습을 보며 놀랐다고 했습니다. 세계적인 스타가 이렇게까지 진지하게 가르칠 줄은 몰랐다고요. 훈련이 끝나고 손흥민은 아이들과 동그랗게 둘러앉았답니다. 한 명씩 꿈이 뭔지 물어봤어요. 어떤 선수가 되고 싶은지, 왜 축구를 하는지 이야기를 나눴죠. 한 아이가 물었다고 해요. 왜 사진을 못 찍게 하냐고요. 손흥민의 대답이 케빈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고 합니다. 사진은 순간을 기록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마음에 새기는 거라고 했대요. 오늘의 훈련을 마음으로 기억하면 그게 더 오래 남는다고요. 케빈은 그 말을 전하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노트에 받아 적으며 물었어요. 혹시 다른 증거는 없냐고요. 케빈은 잠시 생각하더니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편지 묶음을 꺼내 제게 건넸어요. 아이들이 쓴 감사 편지라고 했죠. 32통의 편지였습니다. 저는 한 장 한 장 펼쳐봤어요. 서툰 글씨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한 아이는 이렇게 썼더군요. 영웅은 조용히 와서 조용히 간다고요. 카메라 없이도 우리 마음에 영원히 남을 거라고요. 다른 편지엔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자신의 슈팅 폼을 고쳐준 얘기,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해준 이야기, 가난해도 꿈은 포기하지 말라던 말. 한 아이는 그날 이후로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혼자 연습한다고 썼어요. 저는 편지들을 읽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계산이 아니었어요? 산프리 D명의 아이들이 같은 거짓말을 할 리 없었죠. 더구나 이 편지들은 공개할 목적으로 쓰인 게 아니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케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이들에게 편지를 SNS에 올리지 말라고 부탁했다고요? 손 선수와의 약속이니까요. 아선 B명의 아이들 중 단 한 명도 그 약속을 어기지 않았답니다. 한 달이 지났지만 인터넷 어디에도 그날의 흔적은 없었어요. 저는 차에 돌아와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편지 묶음을 무릎에 올려놓고 멍하니 앞을 바라봤어요. 8년간 탐사 보도를 하며 수많은 거짓을 봤습니다. 교묘한 위장도 정교한 이미지 세탁도 많이 봤죠. 하지만 이건 달랐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데이비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야, 9곳까지 확인했다고요? 모두 진짜 자선단체라고요? 혹시 추가로 확인할 정보가 있냐고 물었죠. 답장은 5분 후에 왔습니다. 데이빗의 메시지를 읽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그는 이렇게 썼더군요. 사실 하나 더 확인한 게 있다고요. 송금 명의를 자세히 추적해봤는데 손흥민 개인 계좌가 아니라 익명 트러스트 펀드에서 나간다고요. 수혜자 보호를 위한 법률 신탁 구조라고 했습니다.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트러스트 펀드라고요. 익명 신탁이라고요. 그럼 진짜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건가요? 손흥민은 그냥 얼굴 마담인가요? 제가 지금까지 본 감동적인 장면들은 전부 연출인가요? 저는 다시 편지들을 펼쳐봤습니다. 32통의 진심 어린 글들. 하지만 트러스트 펀드라는 단어가 모든 걸 뒤흔들었어요. 혹시 손흥민 뒤에 진짜 큰 손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구단주일까요? 아니면 다른 투자자일까요? 제 확신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역시 뭔가 있었어요. 32통의 편지에 속을 뻔했죠. 이건 더 교묘한 위장이었던 겁니다. 손흥민이라는 유명인을 앞세워 진짜 주인을 숨기는 거였어요. 트러스트 펀드? 완벽한 은폐 수법이었죠. 저는 데이비스에게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트러스트 펀드의 실소유주를 추적할 수 있냐고요. 법률 기록을 확인해달라고요. 데이비스는 시간이 걸릴 거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했죠. 그날 밤 저는 책상에 앉아 자료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9곳의 자선단체, 32통의 편지, 그리고 익명 트러스트 펀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림은 여전히 불완전했죠. 나머지 3곳을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달력에 표시를 했습니다. 9월 말까지 12곳을 모두 확인하고 트러스트 펀드의 진짜 주인을 밝혀내겠다고요? FBI 신고 서류도 다시 꺼내놨습니다. 이번엔 더 확실한 증거가 있었어요. 익명 신탁 구조. 이건 명백한 자금 세탁 패턴이었죠. 하지만 제 손에 든 편지 한 장이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진짜 영웅은 카메라 없을 때 더 빛난다는 그 문장. 저는 편지를 접어 넣으며 중얼거렸어요. 아니야, 이건 연출이야. 트러스트 펀드가 증명하잖아. 저는 스스로를 설득했지만 마음 한구석의 흔들림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9월 말이 되었습니다. 저는 11곳을 모두 확인한 상태였어요. 트러스트 펀드 정보를 알게 된 후 나머지 장소들을 빠르게 돌았죠. 10번째는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 11번째는 독거노인 돌봄센터였습니다. 역시나 모두 8월부터 시작된 익명 후원. 모두 같은 패턴이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트러스트 펀드라는 사실이 모든 걸 바꿔놓았죠. 손흥민은 그저 얼굴일 뿐이고 진짜 주인은 따로 있다는 확신. 데이비스는 아직 실소유주를 추적 중이라고 했어요. 법률 장벽이 높다고 했죠. 10월 2일 오전, 저는 마지막 12번째 주소로 향했습니다. 코리아타운 중심부의 이민자 종합지원센터였어요. 3층짜리 건물이 보였죠. 1층엔 법률 상담실, 2층엔 취업 교육장, 3층엔 영어 수업실이 있다는 안내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목에 걸었습니다. 이번엔 증거를 남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혹시 모를 결정적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서였죠.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복도에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대부분 중남미계와 아시아계였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저는 멈춰 섰습니다. 복도 끝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거든요. 키 큰 남자가 모자를 눌러쓰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죠.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몇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어요. 손흥민이었습니다. 직접 여기 와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때 제 눈에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손흥민 옆에 서 있는 50대 후반의 남자. 정장 차림에 고급 시계를 찬 그의 얼굴을 저는 알고 있었어요. 레리 프리드먼, LAFC 구단주였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경보음이 울렸죠. 구단주가 왜 여기 있는 거죠? 손흥민과 함께요. 이건 개인 선행이 아니었어요. 구단 차원의 대규모 PR 전략이었던 겁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트러스트 펀드도, 두 곳의 자선단체도, 완벽한 익명성도. 이건 LAFC가 손흥민을 앞세워 LA 한인 커뮤니티 공략을 위해 짠 마케팅이었던 거예요. 구단주가 직접 나서서 관리하는 프로젝트였던 겁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카메라를 들어 올렸습니다. 셔터를 누르려는 순간 손흥민이 고개를 돌렸어요. 우리의 눈이 마주쳤죠. 그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손흥민은 구단주에게 뭔가 말하더니 제게 걸어왔어요. 복도 구석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부탁했어요. 제발 사진을 찍지 말아 달라고요. 이곳 사람들이 불편해할 수 있다고 했죠. 저는 카메라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질문을 쏟아냈어요. 왜 구단주가 함께 있냐고, 이게 구단 PR이냐고, 트러스트 펀드는 누구 거냐고 물었습니다. 손흥민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뭔가 설명하려 했지만 그때 구단주가 다가왔습니다. 레리 프리드먼이 제 어깨를 톡톡 치며 미소 지었죠. 그는 여기서 이야기하긴 곤란하다고 말했어요. 나중에 따로 만나서 설명하겠다고 했죠. 손흥민은 제게 다시 한번 부탁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돌아가 달라고요.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지금 답을 원한다고 했죠. 그때 손흥민이 갑자기 뒤돌아 걸어갔습니다. 복도 끝으로 급히 사라지더니 비상계단으로 내려가는 게 보였어요. 도망치듯 떠나는 거였죠. 구단주는 저를 보며 다시 미소 지었습니다. 의미심장한 표정이었어요. 레리 프리드먼이 말했습니다.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요. 자신이 왜 여기 있는지 설명할 수 있다고 했죠.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했어요. 내일 구단 사무실로 오면 모든 걸 설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손흥민은 도망쳤고 구단주는 미소 지으며 내일 만나자고 하고 있었어요. 이건 명백히 시간을 끄는 거였죠.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려는 겁니다. 저는 거절했어요. 지금 당장 답을 원한다고 했죠. 하지만 구단주는 그냥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죠. 손흥민은 사라졌고 구단주는 떠났습니다. 제 손엔 한 장의 사진도 없었어요. 건물을 나와 차에 앉았습니다. 핸들을 잡은 제 손이 떨렸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역시 제 직감이 맞았습니다. 이건 개인 선행이 아니었어요. 구단 차원의 치밀한 PR 전략이었던 겁니다. 트러스트 펀드, 구단주의 직접 관리, 완벽한 익명성, 모든 게 계획된 거였죠. 저는 가방에서 FBI 신고 서류를 꺼냈습니다. 2개월 동안 준비한 자료들이 빼곡하게 정리돼 있었어요. 12곳의 주소, 송금 내역, 트러스트 펀드 정보, 그리고 오늘 목격한 구단주와의 동행, 이 정도면 충분한 정황 증거였죠. 하지만 무언가가 저를 망설이게 만들었습니다. 32통의 편지, 아이들의 진심 어린 글씨, 마리아의 감사에 찬 목소리, 크빈의 눈물. 이 모든 게 연출이었을까요? 구단이 짠 각본이었을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감정에 휘말리면 안 돼. 사실만 봐야 해. 트러스트 펀드, 구단주 동행, 도망치듯 떠난 손흥민. 이게 진실이야. 저는 신고서에 날짜를 적었습니다. 10월 2일. 내일 아침 FBI에 제출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날 밤, 저는 편집국에서 마지막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리색에 보고했죠. 12곳 모두 확인했다고, 그리고 구단주까지 목격했다고요. 리사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일 FBI 신고 후 기사를 쓰자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책상에 앉아 32통의 편지를 다시 꺼내봤어요. 한 장 한 장 읽으며 제 확신이 흔들렸죠. 이게 정말 연출일까요? 아이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뭔가를 놓치고 있는 걸까요? 새벽 2시, 저는 여전히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FBI 신고서는 오른쪽에, 32통의 편지는 왼쪽에 놓여 있었어요. 제 손은 신고서 쪽으로 향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의문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내일 아침 저는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10월 3일 오전 9시 55분. 저는 FBI 지역 사무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2개월간 준비한 신고 서류가 들려 있었어요. 5분 후면 접수 창구가 열립니다. 제 손은 떨리고 있었죠. 이게 맞는 건가 하는 의문이 계속 들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마리아였어요. 희망의 집 급식소 운영자. 저는 전화를 받았죠. 마리아의 목소리는 급했습니다. 기자님, 지금 당장 여기로 와달라고요? 그분이 지금 여기 계신다고 했어요.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분이라니요. 누구냐고 물었죠. 마리아는 대답했습니다. 매달 후원해 주시는 그분이라고요. 지금 급식소에서 배식을 돕고 계신다고요? 오늘만큼은 꼭 와달라고 진실을 알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10시 전각에 신고서를 제출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마리아의 목소리엔 절박함이 있었어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급식소까지 차로 15분. 돌아오면 10시 30분. 신고는 오후에도 할 수 있었죠. 저는 차에 올라 급식소로 향했습니다. 엑셀을 밟으며 생각했어요. 혹시 이게 구단이 짠 함정은 아닐까요? 증거인멸을 위한 시간 벌기는 아닐까요?
하지만 마리아의 목소리는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달렸어요. 10시 10분 희망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급식소 안으로 들어서자 30여 명의 노인들이 식사를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배식대 뒤에 앞치마를 두른 손흥민이 서 있었습니다. 직접 국을 퍼서 나눠주고 있었죠. 손흥민이 저를 봤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도망치지 않았죠. 국자를 내려놓고 천천히 제게 걸어왔습니다. 마리아가 작은 사무실 문을 열어줬어요.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죠. 문이 닫히자 손흥민이 먼저 말했습니다. 어제는 죄송했다고요. 갑자기 자리를 떠서요. 하지만 그곳에 있던 분들이 불편해할까봐 그랬다고 했어요. 이민자 센터엔 신분 노출을 꺼리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카메라와 기자가 오면 더 이상 안 오실 거라고 했죠. 저는 참았던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트러스트 펀드는 뭐냐고요? 왜 본인 명의가 아니냐고요? 구단주는 왜 함께 있었냐고요? 이게 구단 PR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손흥민은 한숨을 쉬며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트러스트 펀드는 수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라고 했습니다. 본인 명의로 직접 송금하면 언론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고요. 그렇게 되면 지원받는 분들이 부담을 느낀다고 했죠. 특히 이민자나 저소득층은 자존심이 상할 수 있다고요. 익명 신탁 구조가 그분들을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단주 이야기도 했습니다. 레리 프리드먼은 법률 자문을 해주고 있다고 했어요. 트러스트 펀드 설정, 세금 문제, 장기 지원 시스템 구축,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라고요. 구단주가 자원해서 도와주고 있다고 했죠. 구단 PR과는 전혀 관계없다고요. 손흥민은 계속 말했습니다. 12곳을 선택한 이유도 설명했어요. LA 한인 커뮤니티에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곳들을 직접 찾아다녔다고요. 한 달 동안 20군데가 넘는 곳을 방문했다고 했죠. 그중에서 가장 절실한 12곳을 골랐다고요. 왜 공개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손흥민의 대답은 단순했어요. 카메라가 오는 순간 선행이 쇼가 된다고 했죠. 사람들은 진짜 필요 때문이 아니라 사진 찍기 위해 온다고요. 그는 그게 싫었다고 했습니다. 조용히 진심으로 돕고 싶었다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2개월 동안 제가 쌓아온 모든 가설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트러스트 펀드는 은폐가 아니라 보호였습니다. 구단주는 공범이 아니라 조력자였어요. 익명성은 위장이 아니라 배려였죠. 손흥민이 마지막으로 부탁했습니다. 이 일을 기사로 쓰지 말아달라고요. 12곳의 사람들이 평온하게 도움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했죠. SNS에도 어디에도 알리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간절했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어요. 제가 2개월 동안 한 게 뭐죠? 영웅을 범죄자로 몰려고 했던 겁니다. FBI 신고 서류까지 준비하면서요. 32통의 편지가 진실을 말하고 있었는데 저는 의심만 했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하다고요. 제가 완전히 틀렸다고요. 손흥민은 고개를 저었어요. 기자님이 의심한 건 당연하다고 했죠. 다만 이제는 진실을 아셨으니 조용히 해달라고 다시 한번 부탁했습니다. 저는 급식소를 나왔습니다. 제 앉아 가방에서 FBI 신고 서류를 꺼냈어요. 2개월간 모은 자료들. 12곳의 주소, 송금 내역, 트러스트 펀드 정보. 모든 게 진실을 향하고 있었지만 저는 반대 방향만 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서류를 찢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 한 장 천천히요. 눈물이 났어요. 제 8년 경력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유명인 뒤엔 반드시 뭔가 숨어 있다는 신념. 그 신념이 저를 눈멀게 만들었던 겁니다. 편집국으로 돌아온 저는 리색에 보고했습니다. 12곳 모두 진짜 자선이라고요. 트러스트 펀드도 구단주도 모두 합법적이라고요. 비리는 없다고 말했죠. 리사는 놀랐지만 곧 이해하는 표층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말했습니다. 기사를 써야 한다고요. 비리 폭로가 아니라 제 편견에 대한 사과문을요. 리사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써보라고 했죠. 저는 그날부터 3일 밤을 꼬박 세웠습니다. 10월 6일 일요일 아침 기사가 게재됐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어요. 나는 틀렸다. 진짜 위대함은 카메라 밖에 있다. LA 타임스 원면 전체를 차지했죠. 제 사과문과 함께 12곳의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손흥민의 이름은 딱 한 번만 등장했어요.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게재 3시간 만에 10만 뷰, 6시간 후엔 50만, 하루가 지나자 150만 뷰를 기록했죠. 72시간 후엔 250만 뷰에 도달했습니다. LA 타임스 온라인 역사상 최다 공유 기사가 됐어요. 한인 커뮤니티의 반응이 특히 뜨거웠습니다. 코리아타운 곳곳에서 집회가 열렸어요. 사람들은 손흥민에게 감사를 표했죠. SNS에서 해시태그가 퍼져나갔습니다. Real Hero, Air Camera Off. 24시간 만에 전 세계 트렌딩 1위에 올랐어요. 저는 찬사와 비판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절반은 용기를 인정한다는 내용이었고 절반은 왜 처음부터 의심했냐는 거였죠. 하지만 저는 모든 댓글을 읽었습니다.
그게 제가 받아야 할 벌이라고 생각했어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8년간 받은 3개의 상패가 들어있었어요. 비리 폭로로 받은 연계였죠. 하지만 이제 그게 자랑스럽지 않았습니다. 저는 의심하는 법만 배웠지, 믿는 법은 배우지 못했으니까요. 기사 게재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출근하고 기사를 쓰고 회의에 참석해요. 하지만 제 안에서 뭔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8년간 쌓아온 탐사보도 방식이 송두리째 흔들렸죠. 이전엔 모든 걸 의심으로 시작했어요. 유명인이 하는 일엔 반드시 숨은 의도가 있다고 믿었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의심하기 전에 관찰하려고 해요. 표면이 아니라 본질을 보려고 노력하죠. 며칠 전 새로운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할리우드 배우의 의심스러운 부동산 거래라는 내용이었어요. 예전에 저라면 바로 달려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천천히 접근했죠.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으려고 조심했어요. 손흥민은 여전히 조용합니다. 제 기사에 대해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어요. SNS도 업데이트하지 않았죠. 그저 경기장에서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경기에서 2골을 넣었어요. 관중들은 열광했지만 본인은 담담했죠. 데이빗 최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13번째, 14번째 수혜처가 생겼다고 하더군요. 손흥민의 지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요. 하지만 여전히 모든 게 비공개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추적하지 않기로 했어요. LA 한인타운이 변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이야기가 알려진 후 익명 기부 문화가 확산되고 있어요. 지역 사업가들이 앞다퉈 조용한 후원에 나섰죠. 카메라 없는 선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마리아에게서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희망의 집에 익명 후원자가 5명이나 늘었다고 해요. 모두 공개하지 말아달라는 조건을 달았답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썼더군요. 손흥민이 새로운 문화를 만들었다고요. 드림키커스의 아이들은 여전히 훈련하고 있습니다. 케빈이 보내준 사진을 봤어요.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공을 차는 모습이었죠. 한 아이의 등번호가 16번이었습니다. 손흥민의 번호였어요. 편집국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동료들이 제 기사를 계기로 취재 방식을 돌아보고 있어요. 비리만 찾을 게 아니라 선한 영향력도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죠. 리사는 새로운 섹션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요즘 새로운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편견 너머예요. 제가 얼마나 틀렸는지, 무엇을 배웠는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솔직하게 쓰고 있죠. 독자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그중 하나가 특히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한 독자가 이렇게 썼더군요. 기자님 덕분에 저도 제 편견을 돌아봤다고요. 우리 모두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며 산다고요. 그 댓글을 읽으며 제가 조금이나마 의미 있는 일을 했다고 느꼈습니다. 며칠 전 책상 서랍을 정리하다가 32통의 편지 사본을 다시 발견했어요. 케빈이 제게 복사해준 것이었죠. 한 장 한 장 다시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진짜 영웅은 카메라가 없을 때 더 빛난다는 그 문장이 여전히 가슴에 꽂혔어요. 저는 이제 압니다. 위대함은 숫자로 측정되지 않는다는 걸요. 이정료, 연봉, 조회수 그런 것들로 사람의 가치를 매길 수 없다는 걸요. 진짜 위대함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피어난다는 것을요. 오늘 아침 새로운 칼럼을 마무리했습니다. 제목은 우리는 무엇을 영웅이라 부르는가였어요. 60일간의 추적, 12곳의 자선단체, 32통의 편지, 그리고 한 사람의 조용한 실천, 그 모든 이야기를 담았죠. 칼럼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영웅을 범죄자로 몰 뻔했지만 그 과정에서 진짜 저널리즘이 무엇인지 배웠다고요. 의심이 아니라 진실을 향해 나아가는 것, 표면이 아니라 본질을 보는 것, 그게 제가 배운 교훈이라고요. 게시 버튼을 누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손흥민은 제게 가장 큰 선물을 줬어요. 제 편견을 깨뜨려 준 거죠. 그리고 더 나은 기자가 될 기회를 준 겁니다. 카메라 없는 진실의 아름다움을 가르쳐 줬어요. 요즘 LA 거리를 걸으면 손흥민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보입니다. 아이들도 어른들도 1번을 입고 다녀요. 하지만 정작 본인은 여전히 조용하죠. 경기장 밖에선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진짜 영웅은 스포트라이트를 피하니까요. 카메라가 꺼진 후에 더 빛나니까요. 저는 이제 그걸 압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기억할 겁니다. 제가 얼마나 틀릴 수 있는지, 진실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요. LA타임즈 탐사보도 기자 마크 톰슨은 손흥민 계좌에서 매달 12곳으로 나가는 거액을 발견했습니다. 비자금이라 확신하며 60일간 추적, FBI 신고 직전까지 갔죠. 하지만 신고 5분 전 마리아의 전화로 손흥민과 재회, 모든 진실을 알게 됐어요. 손흥민은 여전히 조용히 선행을 이어가고 LA엔 익명 기부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알게 됐습니다.
진짜 영웅은 카메라 밖에서 더 빛난다는 것을요. 우리는 쉽게 판단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사람을 평가하죠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표면 너머에 있습니다. 손흥민이 그랬던 것처럼, 마크가 깨달았던 것처럼요. 세상엔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선행이 존재합니다. 카메라 없이, 박수 없이 조용히 이루어지는 아름다움이요. 그것이 진짜 위대함입니다. 당신 주변에도 카메라 밖에 영웅이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부터 조금 다르게 세상을 바라보는 건 어떨까요? 의심보다는 믿음으로, 판단보다는 이해로, 표면보다는 본질로요. 진짜 감동은 언제나 조용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숨겨진 이야기로 찾아올까요? 여러분의 댓글로 알려주세요.